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전 10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항에서는 다른 차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같은 차로 바꿔 타고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를 연결합니다. 이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첫 회담 시각이 3시 30분으로 보도됐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네, 확정된 겁니다. 이 두 정상은 이 점심 식사를 한 뒤 지금은 별도로 휴식 시간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 회담은 말씀하신 대로 3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될 회담은 일단 형식보다는 두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올해 두 차례 회담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중재안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화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공식 수행원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첫날 일정은 크게 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첫 회담을 갖는 동안에 이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갖는 등 별도 일정을 소화합니다. 북한의 형식적인 정부 수반과 우리나라 정당 대표들이 만나는 만큼 이 사상 최초로 남북 국회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방북한 경제인들도 따로 움직이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은 북한의 경제 담당인 이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납니다. 또 김저숙 여사는 이설주 여사와 함께 이동해 아동병원과 또 음악종합대학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백화원으로 이동할 때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 백화관 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 벤츠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공항을 떠날 때는 앞차에 문 대통령 그리고 뒤쪽 차에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나눠 타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두 정상이 한 차로 갈아탄 겁니다. 이 두 정상은 오픈카에서 카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북측이 준비한 사이카 수십여 대가 근접해서 경호를 했고요. 이렇게 약 40여 분 정도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당시 경호상의 문제로 카퍼레이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는 이번이 처음인 셈입니다. 또 평양 시민들은 이 문 대통령이 백화원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수 킬로미터를 서서 환영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중간에 직접 내려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JTBC 이희정입니다. 평양각하 선인민군 명예병대는 각하를 명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예의병대장 육군 대자 김명호. 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날 특집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진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안희근 기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적어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무슨 격변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4.27 네. 그 판문점 회담부터 6.12 그 산토사 섬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던 북미회담 그리고 오늘 이제 남북 간의 회담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데 가장 궁금했던 게 안 기자 우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나오겠지 하면서도 정말 나올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그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설주 여사와 함께 부부가 같이 나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 치면 이제 우리로 치면 미국은 퍼스트 레이디, 뭐 영부인, 여사 네, 이렇게 네. 부르지만 최고 지도자가 부인과 함께 북한에서 같이 외국 정상을 맞이한 건 저게 처음이죠. 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식 배우자를 이렇게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안공항에 뭐 당초 나올 걸로 기대는 했었는데 예. 역시 나왔고 2000년 행사 때보다도 더 성대한 규모로 뭐 의장대 사열과 분열도 정식 그리고 예포도 발사를 해가면서 정식적으로 예우를 갖춰서 순안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오늘 열어줬습니다. 예포가 21발 발사했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의죠? 장관급, 총리급, 정상급 이거에 따라서 포수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발은 정상에게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21발을 발사하게 되고 이제 총리급이나 장관급이 되면 그 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김상임.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서 이렇게 3번 포옹을 했지 않습니까? 저 지난번에 판문점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1차 정상회담 때도 보면 판문점 내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리드를 해가지고 3번 합니다. 그것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된 건데요. 이번 이 순안국제공항 속에서의 우리 그 북측의 영접은 그야말로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다. 3번째 만남입니다. 3번째 만남인데 그만큼 친밀도도 있겠지만은 직접 이설주 여사가 나왔어요. 사실 저것은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00년 6.15 공동선언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내가 고용희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고용희 씨는 평양의 외교 관가에 공식 행사에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한테만 자료 화면이 없을 뿐입니다. 2차 정상회담 때는 14선 있을 때는 사실은 당시에 고용희 씨는 사망했었습니다. 근데 1차 정상회담 때 안 나왔던 전례에 비춰서 이슬조 여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예우가 있고 이미 1차 판문점 정상회담 그 친밀도가 이렇게 연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정상 간의 신뢰 관계들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정상 내에는 뭐 3번째 만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3번쯤 보면 친해지잖아요. 더구나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랬으니까 둘이 이제 포옹을 하면서 무슨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데 무슨 얘기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이번 그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최대한 정상 간의 대화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자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을 하지만 결국 이제 본질적인 남북 대화, 특히 이제 비핵화라든지 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예민한 이슈를 논의하는 그런 이제 그 자리 아닙니까 이번에.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신뢰 토대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뭔가 좀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친밀도도 높이면서 정말 민감하면서도 핵심 이슈를 할 수 있는 비핵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이제 신뢰를 주고 또 그 신뢰 토대로 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과정에 계속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영상을 내보내 드리니까 혹시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현장 화면이 중요하니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조금 전에 백화원 영빈관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시청자들께서는 그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희균 기자. 그런데 그 북한의 분열 위병대장 육군대장 김명호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군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분열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공식적인 예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쟁을 했던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전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오랜 시간 그 적대 관계를 가져왔던 거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서 이제 환영 행사를 받았고 이번에 순안공항에서는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올라가서 이제 받은 건데 그 각하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네. 북쪽에서는 아직도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지난번에 김정은 친서에서도 트럼프 각하라는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썼는데 그런 호칭을 썼고 어쨌든 그 조선인민군 그러니까 북한 군대로부터 어떤 의장 사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아직도 그 오랜 적대 관계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순환공항 얘기를 하셨는데 임 교수께서는 뭐 여러 번 북한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순환공항도 저도 2007년에 북한에 저 코스로 저기 내렸었는데 순환공항이 그때 느낌은 야, 이거 굉장히 시골 뭐 너무나 낡은 공항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광경을 보면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아,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영빈관 안에 도착했을 때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지금 화면이 지금 송출이 돼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화원 오찬 전 풍경인 것 같은데요. 오천하기 전에 예. 백화원에 들어갈 때 그 대통령 내외가 이제 꽃다발을 받고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저기 백화원 네. 초대소에서 묵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런 장면인데 자, 저 하던 얘기 계속 해볼까요? 순환공항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뭐 리모델링을 다 했다면서요? 그 이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 이 현대화된 북한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화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금 이제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 그냥 그 겉모습만 순환- 봐서는 뭐 어느 나라의 공항인지 예, 알 이 수 없어요. 순환 국제 비행장은 그 사실은 중국에 있는 그 심양 공항 그 국제 공항의 제2 터미널을 그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그 공항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중국 측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순환 비행 그 중국의 심양 공항하고는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시찰을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서 일일이 본인이 이제 현장 지도를 하면서 이 공항을 북한의 기상, 네. 그 북한의 어떤 그 발전하는 미래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제 그 시찰해서 그 나온 결과물이 이제 지금 이 공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항이고 그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북한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공항을 가장 그 현대화 좋은 공항으로 만들어서 외국 그 귀빈이라든지 관광객 특히 이제 관광객을 많이 좀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그 문헌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공항은 북한의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환영 인파들이 많이 나왔는데 환영 인파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었어요. 저게 이제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 방북을 했을 때는 그냥 꽃다발만 그렇죠.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다 다름으로 비춰지는데요. 사실은 한반도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한 저기 이미 저곳은 선발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 텐데 통일표에 대한 의지들, 조국 통일을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한반도기는 이미 무르익은 평화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일평화를 더욱더 가속화하자 그런 내용들을 담았을 것이고 인공기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 들었을 때 자신감 이런 표현들로 사실 좀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모습들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개성에서 오랫동안 북측 주민들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 입장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저 나온 인파들의 저 모든 것들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직접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사절단들, 우리 특별 사절 이들의 그 감정 상태가 아마도 굉장할 거예요. 저게 진심으로 확 다가옵니다. 근데 김 이사장님은 그 개성에 있으셨던 오랫동안 거네요. 있었죠. 몇 년 동안 있으셨습니까? 4년 동안 개성에서는 4년? 대북 협상을 전담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북측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 방식, 그들의 마음, 태도, 그들의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게 오롯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 진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제 연도에 막 나와 있거나 저런데 우리는 뭐 대통령이 떠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동원된 인파 아니야? 뭐 어차피 흔드는 것도 다 동원돼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김 사장님 좀 다른 말씀하시네요. 네, 기본적으로 북측은 뭐 사회주의 경제제도다, 국가 집단주의 체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집단주의는 우리 개인주의 사회과는 진짜 많이 다른 체제인데 저 집단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동원한다라는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자발성에 기초합니다.
나옵니다. 스스로들 나옵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들 맞춰서 나옵니다.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다 나와서 진심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기 보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대부분 다 주민들이죠. 평양 주민들. 아주 주민들이죠. 예. 아마도 공항 정도에 나온 사람들 정도면은 구역 나눠가지고 어느 구역은 공항으로 간다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만은 아, 그래요? 거기에 억지로 끌려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체제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네. 영역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게 이제 태극기와 인공기를 같이 흔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건 네. 북쪽에서 내려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국기하고 예. 그다음에 한반도기를 흔드는 것 같은데 한반도기 정도는 나눠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태극기는 굉장히 민감하죠. 지금 제가 조금 뭐 보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나온 평양 시민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 그 이제 북한 주민들, 특히 평양 시민들도 남북 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죠. 그 부분은 맞는 거고요. 뭐 그러겠죠. 또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경제 개발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얘기를 했고, 그 경제 개발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남북한의 협력을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경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문제죠. 그런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뭐 통일의 어떤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류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해서 남북한이 좀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 체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큰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나왔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이제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북한 주민들하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일정하게 진실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안혜경 기자, 오늘 네. 보면은 행사장에 그 총괄 지휘, 오케스트라의 컨덕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설주예요. 아, 김여정. 예, 김여정이에요. 김여정 보면 이제 오빠와 이제 그 부인 그 내외가 나올 때까지 그 전에 먼저 와서 막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정의용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안 보여서 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네.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순환공항에서의 환영 행사도 이렇게 손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이었고요. 백화원 영빈관에 가서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도착해서 행사 등을 모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특사단 올라갔을 때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것이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지금 역시, 화면 예.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막 허겁지겁 막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우리 쪽 카메라가 찍었으니까 저런 걸 찍었지 아마 북측에서는 저런 거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찍었더라도 이제 편집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늘 열병식이 있을 때도 자유분방하게 유일하게 돌아다니면서 행사 같은 걸 체크를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서기실 쪽이라든지 뭐 선전 보도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평양 순환국제공항에는 뭐 김여정,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내외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실세랄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나왔고요. 네. 또 사실상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라 할 수 있는 최용해 당 또 중앙위 부위원장, 또 조직 지도부장도 맡고 있죠. 네. 그리고 이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국제부장을 또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호 평양시 당 위원장, 리성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나왔는데 특히 이 행사가 평양에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평양시에 이제 당 서열이 가장 높은 당위원장, 평양시 당위원장이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과 행정 책임자가 지금 다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측근에서 수행한 인물들이 이제 또 주목할 인물들인데 김여정 그 방금 소개한 그 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나왔고 또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그리고 또 조영은 당 중앙위 부부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도 상당히 실세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실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영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판문점에서 그랬잖아요. 오시면 저희가 성대히 대접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성대히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 환영식장 행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평양 시민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 지나가다가 악수 직접 그냥 평양 시민들과 네. 악수를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상당히 그 고개를 숙여서 7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도 보도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약간 충격 아니었을까요? 파격이죠.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금 화면 보시죠. 네, 남측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 손을 잡아준다. 저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갑자기 가다가 기준 내려서 속에서는 말이죠.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겸손하시고 품격 높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도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마도 평양 시민들한테는 저 영상 자체가 북측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면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가 좀 확실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저 최고 사회를 지도자가 마치고 또, 손을 흔들고 예. 악수를 하고 나중에 절도 하고. 공손하게 예. 여러분 나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70도 그렇죠.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게 상당한 어떤 충격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어떤 느낌을 북측과는 가지고 좀 다른 문화가 네. 저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은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접한 것도 예. 여러모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인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순환공항에 나와서 직접 맞이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홀로 나와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영접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 왔기 때문에 평양 4.25 문화회관 앞에서 영접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환담을 나눴고 그다음에 의장대 사열 이 단상을 또 오늘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의장대 사열은 있긴 있었지만 약간 약식으로 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의장대 그 단상을 놓고 두 정상이 동시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의장대 사열과 분열 행사를 지켜본 그리고 예포까지 쏜 정식 의장 행사를 오늘 진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화면에 좀 나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때는 포옹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똑같은 김정일 위원장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악수만 했고 네. 이번에는 포옹을 했고 이게 무슨 코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무래도 조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마 연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엇비슷하고 한 그런 좀 차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밀도나 이런 게 과거의 정상회담 때보다는 좀 달랐다.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늘 환영 행사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기서 이제 행사를 저렇게 의장대 사열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은 각자 다른 차를 타고 또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차를 타라고 떠나서 이게 뭐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맞습니다. 한 차를 타고 하면서 하는 얘기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 숙소인 백화원에 도착했을 때는 두 정상이 같은 차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중간에 카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공항에서부터 차를 함께 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함께 가시다 보니까 네. 두 사람을 배려해서 이제 한 차로 우선은 이제 각자 이제 출발을 하고 네. 이제 카프레이 할 때는 어차피 두 정상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함께 동성한 채 네. 백화원 초대석까지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장면도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은 건데 두 정상이 지금 그 이른바 이제 친교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 차에서 두 사람이 편안하게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확보했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카퍼레이드를 하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카퍼레이드 예. 장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저렇게 이제 무게차,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서 네네. 카퍼레이드를 뭐 하면서 중간에 이제 갈아탄 거겠죠, 저게?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카프레드용 차니까 예. 그리고 내려서 아마 바로 그 한 차에 이제 같이 타는 그런 네네. 상황이 아마 펼쳐졌을 거라고 별도의 예상이 되는데 차량으로 순환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네. 중간에서 아마 3대 문명 기념탑 그 주변인 것 같은데요. 아, 그게 현대 문명 기념탑이에요? 3대 혁명. 삼대 혁명. 예,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상 기술 문화 이 3대 혁명을 굉장히 예. 강조를 했는데 저 지금 보면은 그 근처에서 내려서 예.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아. 또 저렇게 해서 차량을 바꿔 타고 같이 이제 오픈카로 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저게 원래는 예정이 안 돼 있던 거잖아요. 네, 저렇게 일정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순안국제공항을 출발을 해서 바로 아마 백화원 영빈관으로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근데 그 공지됐던 시간이 상당히 11시 30분 정도로 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떠서 중간에 어떤 곳을 좀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그렇죠. 했는데 예. 결국은 저 시간대에 카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이걸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사실은 북측은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애우를 저 카프레이를 통해서 한 것도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동네의 양면에는 사실은 평양순환 국제공항에서 영빈관인 백화관까지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55분 걸렸어요. 25분간 저 카프레이드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느냐. 지난 6년, 7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여명결이 미래과학자들이 평양에 엄청난 그 마철로들을 네. 6년, 7년 만에 생겼기 때문에 다 한번 보여주고 뭔가 좀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김 이사장님, 저 네. 이동 경로를 보면 국제공항에서 평양도로, 평양도로 3대 혁명경시관, 영생탑, 여명거리, 금수산 태양궁전, 그다음에 영빈관으로 갔는데 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천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명거리인가요? 여명거리와 여명거리입니다. 예. 미래과학자 거리 그쪽인데요. 저것은 우리 대통령도 보겠지만 북측은 이번에 사실은 많은 경제인 사절단들을 우리가 데리고 간 측면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북측에서 요청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난 7년간 북측은 핵무력과 인민경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인민경제적 관점에서 엄청난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우리 경협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라는 것들을 보여줘주고 싶기도 하고 자기들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로서 평양의 실질적인 변화들을 보여주면서 남측의 여러 많은 경제적인 어떤 모션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로 좀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여명거리는 어떤 곳이죠? 여명거리는 그 북한에 최근에 그 세운 그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일종의 신도시입니다. 평양 내 신도시인데 그 지난 7월에 제가 저 평양을 다녀왔었는데 그쪽에 그 순안공항에서 직접 출발을 해서 여기가 여명. 평양 시내 거리를 이제 가려면은 입구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야, 저 여명거리입니다. 그림만 봐서는 저게 네. 뭐 맨하탄인지 뭐 북한인지 저런- 잘 모르겠네요. 저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초록색 그로 해가지고 빌딩들을 깔끔하게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누가 사느냐라고 저기 물어보니까 예. 그 근처에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김일성 종합대 교원들이 주로 거기에 산다라고 설명을 그거는 하더라고요. 엘리트들, 그 네, 지식인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이 사는 곳이군요. 예, 예. 어, 그 모습을 아마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일부러 저 동선을 택하고 저쪽을 택해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퍼레이도 저쪽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지금 이 거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핵심 그 변화의 키워드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예, 국제 과학기술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안 기자께서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 주재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과학기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 조합대라든지 또 김책공대의 교수나 연구원들한테 우선 지금 배정한 그런 아파트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북한을 지금 현대화시키고 있고 또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그럼 저게
외양만 저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다양한 그 첨단 기술을 결합시켜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뭐 녹색 기술 또 절약 기술이라고 해서 북한이 지금 에너지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건물 뭐 또 환경 친화적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파트가 이 높고 뭐 또 많은 아파트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통해서 현대화를 지향하는 또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이제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되죠. 이거는 김 이사장님이 더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얼마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전력 사정 때문에 계속 전력이 끊기고 그다음에 뭐 다닐 수도 없고 도로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또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도 했었지만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육로로 모시기가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항공기로 오시면 잘 모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에너지 문제, 쉽게 얘기하면 전력 문제는 건물이야 뭐 어떻게 짓는다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20년 전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절 엄청난 그 전력난이 에너지난이 경제난 식량난으로 가서 수십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이것만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쪽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었던 석유들이 하루아침에 대충 차단됨으로써 네. 전국에 걸쳐서 발전소의 70%가 3년간 스톱됐었습니다. 진짜 엄혹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20년 전의 이야기죠. 네. 굉장한 사실 변화가 있습니다. 북측이 여러 많은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지난 20년간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 전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발전소들을 많이 만들고 북측에 가보면은 북측의 경제 수준과 진짜 다르게 딱 대비되는 게 하나 모습이 보이는데 네. 2008년, 2009년, 2010년만 하더라도 개성 시내 나가보면 2012년만 하더라도 태양열 전지판들을 많이 달아놨었어요. 아, 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보완하고 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체 에너지가 전체 발전소의 90%, 95% 정도가 만가동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특히나 김정은 체제 들어오고 나서 경제 개혁 조치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산시키는 과정에서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많은 그 제재라든가 봉쇄가 유효하지만 내부 국가 재정 전략, 국가 산업 전략에 많은 변화들인데 소위 말하는 군수 쪽에 많이 투입되었던 국가적 리소스를 재정, 노동, 기술 이런 부분들을 민수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현되고 있는 저 건물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든 변화들의 이면에는 소위 말하는 경제 전략에 큰 변화가 있다. 군수가 민수로 많이 조정되고 있는 측면들하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배급 경제, 사회주의 통제 경제만으로 가지 않는 뭔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국가사회주의 공급 경제를 골간으로 하되 시장화를 접목시키면서 생산성을 ang양시키고 있는 여러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저도 같습니다. 2007년에 사실은 도착했을 때 느꼈던 순환공항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양각도 호텔에 묵었었는데 예. 그 대동강에 있는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봤더니 밤 되니까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텔도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한 적이 있어서 야 여기에 정말 전력 사정이 안 좋구나 하는 느낌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예, 이제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기술의 발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전력 사정이 나아진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수력과 화력 발전소 위주로 이제 전력을 계속 생산도 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네.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지열을 이용한 그 에너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는 이 산업 발전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명 그리고 또 뭐 TV를 시청한다든지 산업발전용으로는 그 정도 아직은 갖고는 안 그냥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용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대체로 저게 태양열을 이용한 그 열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들입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그 전력 사정이 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결국 중요한 것은 산업 발전용 에너지를 지금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좀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예.
아니 이제 7월 달에 북한 다녀왔었는데 뭐 거기에 보태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할게요. 예. 그 백화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화원 숙소가 이제 백화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그 100여 가지 이상의 꽃이 핀다라고 해가지고 백화원 초대소인데요. 이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이곳에서 묵고 여기서 회담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근데 저 최근에- 건물 보니까 저 네. 건물도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예, 저 새 건물 건물이 같아요. 5월 말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가지고 아 올해 5월 말이요? 예, 예. 그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갔을 때 최초로 공개가 됐고 최근에 구구절 행사 때 구구절 행사에 참여하러 방북한 그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했을 때도 저 백화원 영빈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2000년과 2007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다시 리모델링 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 근데 그만큼 그 어떤 북한의 어떤 최고급 국빈들이 왔을 때 그 내주는 그런 어떤 숙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동강변에 위치해 있고 우리 서울로 따지면 약간 동쪽, 강북의 동쪽에 있는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주변이 대부분 녹지인 것 같아요. 예, 녹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편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뒤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그래서 또 꽃이 많고 해서 굉장히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 다녀왔던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인공폭포도 있다고 그러고요. 자 지금 저 백화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그럼 오차는 저기서 하는 겁니까? 저기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차는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쪽 따로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윤영찬 수석 설명으로 들었을 때만 해도 오늘 점심은 개별 오찬이다. 그래서 그렇죠. 남측, 북측 따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현장에서 어떤 즉석 제안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비공개로 해놓고 깜짝 공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와서 카퍼레이드가 끝나서 같은 차에 동승해서 와서 바로 여기에서 점심을 베푸는 그런 오늘 일정이었고 오후 3시 아마 30분이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좀 덜 남았는데요. 근데 그때 정상회담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곳에서 할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할지 그것도 아직까지 예, 예. 뭐 조선노동상사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저 그 백화원에서 문 대통령 내외가 뭘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저희는 아직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것들을 대접을 받았나 뭐 이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있죠? 볼 수 있습니까? 자, 오찬 식사를 뭘 받았나요? 자, 그 2000년 오찬 메뉴를 보면 저기 나오고 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은 첫날 도착을 했을 때 그 오찬에 깨즙을 뿌린 닭고기, 생선전, 설기떡, 청포 종합 냉채, 쏘가리 깨튀김, 옥돌 불고기. 양이 되게 많네요. 새우 남새 볶음 뭐 이런 거를 드셨고 그다음에 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훨씬 양이 줄었네. 신선로, 쏘가리, 간장즙, 냉채, 송편 이런 걸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 중간쯤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백화원 초대소에서 식사를 했던 한 사람의 전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맛 중에 최고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맛있다고요? 음식들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 뭐가 그렇게 맛있죠? 냉면이 맛있다?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시장화가 진전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음식 산업이에요. 음식 산업 예,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게 상점들이 많아지고 또 메뉴들이 그러면서 이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2007년만 해도 북한의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들이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이 구할 수 있는 그 재료들 뭐 생선이라든지 뭐 쏘가리라든지 뭐 민물 그죠? 이런 고기를 위주로 한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아마 굉장히 좀 그 서양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메뉴들이. 과거와 달리. 예, 많이. 그래서 제가 북한의 이제 문헌들이나 이게 영상들을 보면 음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또 특별하게 또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가장 또 자랑할 수 있는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을 아마 분명히 대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뭘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영상이 들어오고 있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과연 대통령을 북한이 뭘 대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그렇고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둘째 날 오차는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뭐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옥류관? 네.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옥류관은 모란봉 입구 쪽에 내려와 있는데요. 그쪽에 앞편파 대동강이 있고 최근에 북측에 마천루가 생기는 옥류관 바로 옆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사실 하루 한 10,000그릇 정도 나간다 그러죠. 10,000그릇이요? 사실은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오는데 추가로 면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까지 보시면 보통 10,000그릇 정도 나갑니다. 아니 평양 인구가 몇 명인데 하루에 10,000그릇이나 이게 우리가 북측의 경제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북측 사람들은 저게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로 옥류관, 냉면, 표로 다 바꿔 먹습니다. 네, 진짜 많이 갑니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평양 시민들 뭐 이렇게 청청마다 굉장히 큰 연회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양냉면 그리고 쟁반냉면 방들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셔야 합니다. 저쪽은 원래 규모가 공간들이 굉장히 크게 짓는데 그럼 저기는 그러면 오픈된 공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음식점처럼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방이에요? 홀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 홀도 있고? 예. 대부분 다 큰 홀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200명, 300명씩 한 그릇 쭉 들어가서 먹는데 네. 거의 똑같이 평양냉면 아니면 평양 그 쟁반냉면 이걸로 주로 많이 먹죠. 저것도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이라는 근데 게 아니, 음식점의 규모로 볼 때? 그렇죠. 그 하루 그러니까 점심을 뭐 최대 10,000명이겠죠. 최대 10,000명인데 그 북한을 다녀오신 분 얘기 들으면 거의 그 자리 빈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그 식재료를 매일 그렇게 공급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어려울 때도 북한의 경제상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유일하게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운영이 됐던 식당이 또 옥류관이고요. 저도 옥류관에서 뭐 여러 번 식사를 저도 한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한국의 이쪽 남쪽의 어떤 분들은 평가가 극과 극이던데 예, 사실은 남쪽이 더 맛있다 오히려 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아니다 이제 그래도 원조가 더 맛있더라 이런 얘기도 그 있고. 역시 이제 분위기가 맛을 또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냉면을 그 같은 냉면을 한국에서 먹으면 저 맛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북한의 옥류관에서 먹으면 맛이 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제 집이 기억으로는. 원조래더라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기분상.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제 그 닭 국물이죠. 닭 국물인데 과거에는 이제 오리 국물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약간 국물의 어떤 꽁육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육수 꽁육수. 자체를 꽁육수도 나오고, 제가 예. 직접 물어봤는데 그럼 꽁은 어디서 키우냐 그랬더니 꽁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육하죠. 아, 꽁농장. 네, 꽁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하고 보통의 이 맑은 좀 평양냉면이 있고 좀 더 달콤한 의미의 또 쟁반냉면이 있더라고요. 좀 약간 맛이 다른데 확실히 뭐 이름값이 더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어서 하얀색인데 저건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또 실향면 2세시고 본인은 뭐 북한에 평양 이번에 처음 가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늘 아마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냉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함흥냉면 쪽이었겠죠. 그렇죠. 함흥냉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그래서 오찬 장소를 특히 옥류관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내일은 옥류관에서 이제 평양냉면을 먹는데 문 대통령 고향이 함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2박 3일 방문 기간 동안에 함흥냉면이나 함흥의 유명한 식혜나 이런 함흥 쪽 요리가 아마 대접이 될 가자미 가능성이 식혜 이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환영 예술 공연과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영 만찬은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안 기자,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과거에도 그 인민문화궁전이나 목란관에서 보통 첫날에는 북측에서 환영 만찬을 해주고요. 네. 둘째 날에는 우리 쪽에서 답례 만찬을 합니다. 아,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게 네. 옥란관인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목란관은 사실은 이 북한의 아, 국화죠. 인민문화궁전이에요, 국화. 저건. 예, 인민문화궁전. 북한의 국화인 목란을 해서 이름을 따온 건데 예.
그리고 그만큼 그 국가적으로 큰 연회가 있을 때 주로 활용을 하고요. 예.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에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저기에서 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쪽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수들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분들도 네네. 공연을 하나요? 나중에? 아직까지 그 일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네. 아마 우리 측에서 하는 답례 만찬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지코라든지 에일리라든지 이쪽 우리 쪽에서 올라간 가수들이 아마 공연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군요. 자, 화면에 보십니다만 남북 정상은 3시 반부터 5시까지 정상회담을 하고 물론 그 정상회담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6시에는 이제 만찬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남한 정상이 북한에 갔는데 여기서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재회도 여러 가지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오래 계셨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면 뭐 이설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조금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남한의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저렇게 가까운 데서 보는 것. 그다음에 저 두 정상의 내외가 저렇게 가까운 그 제스처를 하는 것도 아마 평양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놀라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장면 자체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겠죠. 그것도 평양 땅에서 직접 영도까지 그리고 저 공항에서 지금 저렇게 모습들 자체가 특히나 제가 보기에 북측의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우리 김정숙 여사님의 이 의상 그리고 머리 스타일, 액션 하나하나가 북측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관심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 그렇죠.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 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이 저것을 되는 거예요? 남측의 최첨단으로 아마 그들은 인식하게 될 겁니다. 아. 개성에서 봤을 때 북측은 남측 여성들의 화장법,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거의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부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남측 대통령 최고 지도자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 모습은 북측 인민들 다 볼 거란 말입니다. 네. 저것은 아마 한동안 한 핫한 이슈로서 북측 여성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남측에서 그 여성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그런 거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네요. 아, 이걸 맞아요. 나를 보고 이제 북한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정숙 여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군데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주로 갑니까? 예, 일단 옥류 아동병원하고 김은균 명칭음악종합대학인데요. 이 김은균이라는 사람은 북한 음악계 쪽에서는 거의 전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든 이 북한의 가장 그 엘리트 음악인을 양성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방문하는데 이 옥류 아동병원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3년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잘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아이들의 건강을 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네. 사실 이런 그 옥류 아동병원을 벤치마킹하는 병원을 지방에 다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는 모를 정도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옥류 아동병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장비나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자랑 삼아 보여주려고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아동 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예전에 2000년도 그 우리 영부인이 그 김대중 대통령 이유 여사가 가실 때도 그랬고 2007년도 그렇고 보통 이제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때는 이제 병원? 산부인과를 한번 산후원도 갔었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여성들 그러니까 영부 그 퍼스트 레이디끼리 이제 서로 좀 교감할 수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병원에 가서 아이들 얘기나 또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예, 아이들이라든가 예, 뭐.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인자한 모습을 연출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 아동병원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가장 이렇게 좀 외부에 소개하고 싶은 현대화된 병원 중에 하나가 이 옥류 아동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종합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뭐 다 이렇게 음악을 또 성악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음악을 소재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원균이라는 작곡가는 북한의 애국가를 작곡한 음악가입니다. 북한의 애국가가 따로 예, 있나요? 예, 북한의 애국가. 우리 애국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잖아요. 예, 예. 북한의 애국가,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걸 때 북한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그러면 울리는 노래가 이제 애국가인데 북한의 애국가를 그 작곡한 김원균 씨를 이제 기념하기 위한 음악대학인데 제가 2007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근데 되게 그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예술이라든지 선전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악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이 아마 잘 교육이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현송월 단장이 자기가 못 다루는 악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음악에 관련된 인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인데 아무래도 이설주 여사도 이제 가수 출신이고 김정숙 여사도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관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공통 분모를 살려서 두 분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그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참관지로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김 이사장님, 그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가물을 상당히 즐긴다, 노래 같은 걸 좋아한다. 뭐 우리 민족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특히 무슨 음악, 예술 이런 그 서커스도 마찬가지고 예술 수준 같은 것들이 뭐 낮지 않다, 꽤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북한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인데 북측 사람들은 누구나 1인 1기, 1악기는 반드시 할 줄 압니다. 무슨 뜻이냐? 교육을 시키나요, 그렇게? 소학교 때부터 1인 1기는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모니카라도 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기타 정도는 칩니다. 기타. 이게 놀라울 정도로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나 방금 우리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악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집단 가무가 다 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일 마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공원같에 가보면은 그냥 음악 틀어놓고 놀고 춤추고 같이 놀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 가무. 여담상 말씀드리면 우리 남측 사람들은 음주 가무, 술을 먹어야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북측 사람들은 집단 가무가 능합니다. 그냥 술 안 마셔도 그냥 많은 곳에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논다라든가 집단 가무가 굉장히 능하더라. 그리고 우리 쑥스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북측은 그것이 하나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예술 분야, 특히 음악, 미술, 특히나 음악 관련된 춤추고 노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이건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가무가 능했다는 게 저런 거구나. 거기에 사회주의성이 결합됐기 때문에 집단 가무가 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윤상 씨를 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이제 발표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지난번 그 예술단 공연 때 그 봄이온도 공연. 단장으로서 이제 봄이 오면 공연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음악인들하고 이제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윤상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정말 놀랐다는 게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관현악단 이제 하고 이제 같이 협주를 했죠. 네. 협주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봤는데 웬만한 노래는 이걸 다 암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악보가 필요가 없다는 암기력이 거예요. 진짜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보를 보고 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뭐 악보가 필요 없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사전에 함께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뭐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연습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과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런 뭐 측면이 있을 매우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어떤 음악인들의 그 실력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지금 오찬 행사가 끝나고 자료들이 넘어오고 그러면 오찬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수행원들, 뭐 여사 이분들은 따로 흩어져서 만나게 되니까 그 행사도 아마 저녁 시간에는 다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은 잠시 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 첫 번째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혜근 기자. 네.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하러 간 거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분위기 이런 것도 전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얼마나 이게 쉽게 말하면 알맹이가 있을 것이냐,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이냐 이건데 자 오늘 회담 주요 의제가 뭐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 남북관계 개선 발전 그리고 우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 문제 이게 아마 세 가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발전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그런 남북관계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이행 성과를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우리로서 관심이 있는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는 종전선언, 미국에서는 핵신고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선이행하라고 하면서 첨예하게 지금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가장 그 눈에 띄는 합의의 성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 GP의 철수 부분, 그 다음에 판문점 DMZ의 비무장화 방안, 그리고 서해 NLL 평화수역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등이 현재 주요 의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수님,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그 핵심적인 게 비핵화잖아요. 만약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되게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뭐 미국 쪽에서는 제동을 걸 것이고 뭐 남북 비핵화 안 됐는데 당신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 게 분명하고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혹은 또 국내에서 또 예를 들면 정당들에서도 야당들이나 이쪽에서도 이게 뭐 하는 거냐. 비핵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우리가 그 남북 관계만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긴장하면서 지켜보는 부분이 이제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합의돼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과연 이게 이제 구두로 또 그냥 메시지만 전달받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남북 정상 간에도 또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와 관련된 회의론이 굉장히 지금 확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각도 과연 이게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된 행태로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 특사단이 갔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을 좀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비핵화를 자기는 이제 결단을 했는데. 네. 이걸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 그랬었죠. 같거든요. 그 조건이라는 게 이제 아까 우리 안 기자 말씀하셨던 이제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인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느 정도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된 동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북한은 지금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그 회담의 결과를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런 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남북 관계 발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북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핵화인데 이번에 진전된 안을 저는 진전된 안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이 진전된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던진 중재안과 관련해서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련돼 있거든요. 지난 특사단이 갔을 때 우리는 북미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특히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이미 던진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시 행동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전보다 더 진전된 비핵화 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 행동 원칙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그 조치를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그게 핵심 관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잠시 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아마 이제 그 방북 행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시작되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이 네. 얘기와 덧붙여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강성 대국이 됐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핵을 없앤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국민들한테 본인이 나 정말 비핵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설득을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저 윤영찬 수석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은 이제 기자분들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함께 노력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잘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북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외국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찾아보긴 어려운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이 명예위병대 분열을 받았습니다. 공항 환영식에서 나온 음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북측에서 최고 지도자 행사 시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명은 확인 중에 있고요. 또 주요 국빈급 사절이 머무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두 정상이 들어가는 장면을 생중계했는데 이 장면의 생중계도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일정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예고한 대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이며 카메라, 사진, 펜풀이 취재합니다. 다만 두 정상의 만남까지만 취재 가능하며 회담장 안으로는 취재진이 입장하지 못합니다.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기도 역시 처음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2시 30분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는데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서명하고 엑스레이나 CT실을 볼 것으로 봅니다. 이 병원 안에 있는 체육지도실에는 김 여사와 리 여사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간단한 체육 체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음악을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이후 오후 3시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김영석 작곡가, 가수 에일리, 지코 등이 동행합니다. 최태영 음악종합대학 총장이 영접할 예정이고 수업 참관도 하게 됩니다. 이어 음악동으로 이동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움직임과 별도로 특별수행단은 3시 30분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며 경제인들과 공공기업 대표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게 됩니다. 정당 3당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사회 대표들은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 대동강변 평양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이후 중구역 소재 북한 고위관부와 외국 주요 인사 전용 연회장인 목랑관에서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갖게 됩니다.
만찬의 완료 시점은 9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풀 기자가 있고 또 대변인도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이 끝난 다음 대변인과 풀 기자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알려올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안 보이네. 수석님께서 지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여서. 예, 지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 뒤에 KBS 김지선 기자님, 예, 저 뒤에 맨 뒤쪽입니다. 가운데. 신분 사장님. 네, KBS 김지선입니다. 그 배석자 명단을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누구누구가 이번 첫 정상회담에 배석한지 그 명단하고요. 그리고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블랭크다, 비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르긴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이 빈칸이 좀 채워질지, 그러니까 전방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배석자는 두세 명 정도가 배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히 어느 분이 배석을 하게 될지는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 2차 정상회담이 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BBS 박준성 기자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이쪽에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BBS의 박준상 기자입니다. 항상 긴밀한 한미 협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상회담 간에도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별수행원 중에서도 이제 종교계나 사회체육계 인사들도 있는데 각기 개별 의제를 갖고 대화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단순 친교 목적의 그런 일정을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바로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시고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들을 주고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수행원단들은 아마 여러 형식들의 만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에 갔으니 거기에 맞는 카운터파트가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분들과 개별적이든 아니면 같은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ABC 조주희 지국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이렇게 브리핑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재벌 총수들이 거기 가게 된 배경, 그러니까 총수들을
파티시페이트 하겠다 하고 결정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아까 오전인가 어제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방북 수행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의 참여는 역시 아까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한 것처럼 남북 관계의 장래 또 미래를 위해서 경제인들의 이번 수행단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앞. 뉴스토마토 이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뉴스토마토 이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경제인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경제 MOU 뭐 그런 걸 맺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 북한에 가서도 어떤 걸 좀 경제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MOU 같은 게 맺을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MOU는 이번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진행해 오고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여러 협력 분야에 있어서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 모르시는 분인데 손 들어주셨는데 그 마이크 앞에 예. 다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디트뉴스 등잔 질문해 밑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둡군요. 예, 그 바로 앞인데. 예. 네. 그러면 저기 먼저 하고 이쪽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 이도영 기자라고 하고요. 배석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석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우리 측은 결정이 됐는데 북측이 결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의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나와서 같긴 한데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독대를 하셨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공개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배석자는 뭐 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백화원 양빈관에서 독대를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인포메이션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뉴스 유재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디트뉴스 유재민 기자입니다. 정상 간의 만남 못지않게 여사님들의 만남도 관심을 끄는데요. 이번에 옥류 아동병원 방문이라든가 음악조합 대학 방문 결정은 북측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그쪽 시설을 둘러보겠다고 제안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시설들로 정해진 뭐 배경이 따로 있는지 그 두 곳이 세계적으로나 좀 어느 정도 특성화가 돼 있는 곳인지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이번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정상들 간의 일정을 정할 때는 호스트 쪽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일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초청을 받는 쪽에서 가급적 이러이러한 곳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보다는 북측에서 이러이러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방문 시설 면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인포넷에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로 취재에 응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윤영찬 수석의 그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만 예정대로 3시 30분부터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거기에는 취재 기자가 풀 기자로 들어가는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제 아마 겉에서만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고 배석자는 2~3명이고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뭘 내놓을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그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이 장소가 정상회담 장소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저기가 어떻게 보면 북한 권력의 핵심 김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상징 중에 상징이죠. 네. 소위 말해서 북한 체제를 이야기할 때 북한 체제, 북한의 국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해보면은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나라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나라다. 당이 정부를, 당이 군을, 당이 가장 정중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현 김정은 국민정 체제 이전만 보더라도 물론 당적 체계가 많이 이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적 체계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적 체계가 아주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상성을 그만큼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하더라도 구호 자체가 선군 정치라고 그랬었습니다. 워낙 위급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선군 중심의 정군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현재 5년, 6년이 됐는데 가장 도드라진 큰 변화가 당적 체계가 전체 국가 체계 일반에 확실히 작동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노동당 당 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북측의 체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는 그 상징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노동당 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와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배석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지금 이게 뭐랄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배석자는 2~3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시 반이니까 앞으로 10분 뒤인데 아직까지 윤영찬 수석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당연히 확정은 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역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한 명이 더 한다 그러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북쪽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한 명 더 한다 그러면 김여정 제1부부장 정도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청사에서 하는 거에 앞서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거는 판문점에서 한 게 처음이었고요. 공개된 게.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게 2번째였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도 처음이다. 그리고 노동당 청사에서 물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비핵화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는 윤영찬 수석이 그 아직 물론 회담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아마도 내일까지 2차 정상회담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내일 오후에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같은 걸 많이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상당한 줄다리기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아무리 그 사전에 이 스텝 참모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더라도 비핵화에 관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정상회담을 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외신들이 재벌 총수들,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왜 같이 갔느냐를 계속 여러 번 그 관심을 표시하는데 뭐죠? 사실 이제 경협이라는 것은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청한 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어떻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건설 집중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를 했고, 또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뭔가 이제 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 협력을 통한 어떤 이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함께 감으로 인해서 북한 권력자나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 이게 비핵화 진전되면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데 이름을 다 아나요? 잘합니다. 지금 북한, 특히 평양 주민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방문이나 체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제품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제 쓰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인이다 이거고.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을 했는데,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앞으로 이 남북관계 발전 또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수 구체적으로 있다.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주요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일제히 긴급 기자로 타전했습니다. 11년 만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 여부를 특히 주목했는데, 국제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남북 정상의 만남이 거의 실시간으로 해외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한 순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 나온 사실 등의 모습을 거의 실시간으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CNN은 두 정상이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마주 앉게 됐다는 제목을 문패로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뜨거운 포옹으로 대회의 감격을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번째 만나는 것이지만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11년 만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솔주 여사와 함께 직접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영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와 비교하며 이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함께한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첫 장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BBC와 미 ABC 등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하는 동선을 실시간별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신들 역시 이번 회담이 과연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문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또 2차 북미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이 AP통신은 아마도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경색된 북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교착 상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분석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좁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 조치,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선 종전 선언 및 체제 안전 보장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이 창의적인 해법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공적으로 중재한다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저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자, 그리고 웨이 씨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길에도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 수행원으로 북한에 간 것을 두고 여러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홍콩의 한반도 전문가 한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아마도 한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이동해 가는데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을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여기서 남북한 경제가 연결되고 한국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육로가 생기고 또 이 무역과 인프라가 개방될 수 있는 계획들을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다면서 이런 계획은 결국 삼성과 다른 기업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대기업 총수들이 문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북한의 어디를 둘러볼지에 관심을 보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외신들도 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그 토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이 남한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안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들이 온 걸 보고서 아, 이거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올해 거기 사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북측 주민들이 우리 국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핫한 삼성 너무 잘 알죠. 왜? 삼성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석권합니다. 중국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대로 알죠. 아, 삼성이 어떻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삼성폰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쓸 수는 없죠. 아, 쓸 수는 없죠. 직접 쓸지는 그렇지만은 이미 그런 소식들을 다 알죠.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북측은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은폐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교류들이, 소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도 인식들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계속 남측의 언론인들, 경제인들이 들어간 문제와 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이 의구심 내지는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경제인들은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고 예전에도 각종 경제 정상회담을 하면 경제인들은 항상 같이 갔었습니다. 네. 이번 특히나 세 번째 이 정상회담인데 네. 4.27 판문점 선언의 전체적인 합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쉼표하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평화 정착 이후에 결국 남북 경협이 장기적으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가서 북측의 변화를 봐야 되고 그 상황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 많은 마음들을 다져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정부가 이거 잘 돼가지고 북측한테 경협을 막 할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가서 본 것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 이 정도로 전 이제고 싶습니다. 자, 안 기자. 어제 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 부분은 어쨌든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 네. 나머지 부분들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뭐 오늘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까요? 네, 이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7월 달에 남북 간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했고요. 최근에도 그 실무선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논의가 많이 진전돼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사실상 합의서에 양 정상이 될지 뭐 국방장관 형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인하는 형태의 발표만 아마 남은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봐서 어떤 비무장지대 내 어떤 지피 철수, 그다음에 서해상에 있어서의 적대 행위 중단, 그리고 JSA의 비무장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문 대통령도 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의제로 이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이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는 것 이것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다음 거는 뭐 비핵화 문제겠죠. 근데 이 비핵화 부분은 사실은 남북 간에 충분히 정상 간에 합의를 하고도 어떤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까고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남북 간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이 골자는 주로 이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관한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지금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장 크릭에서도 특별히 평양 관련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수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현장 클릭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이틀 전 우리 측 선발대가 평양에 먼저 도착했는데요. 그 현지 분위기 살펴보시죠.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 2층에서 바라본 평양 시내 중심부 모습입니다. 고층 빌딩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여기저기 신축 건물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동 강변을 자전거로 달리고 또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어린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듯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평양 시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교적 조용한 모습입니다. 다만 남측 선발대가 도착한 평양 고려호텔 주변은 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공동 취재단 중계차 사이에는 앞뒤 번호판을 하얗게 가린 벤츠 세단 2대가 주차돼 있고 호텔 근처에서 카메라를 마주한 평양 어린이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11년 만에 남측 정상을 맞는 평양의 분위기, 긴장과 설렘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첫날이 밝은 가운데 각계를 대표하는 특별 수행원들은 저마다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통일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명단에 서명을 한 뒤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옷깃에 달았는데요. 공군 1호기에 나란히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 방북단은 출발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제일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잘 지냈냐고. 친구들이 이제 평양에 놀러 오면 냉면도 사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냉면은. 평양 왔는데 얻어먹어야죠. 남북 화합의 기적 같은 그걸 지금 연출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이제 마술을 하게 되면 좀 떨릴 수도 있겠어요. 네, 좀 긴장이 되는 게 있죠. 제가 뭐 말을 잘 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작곡가 김영석 씨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 피아노 솔로를 준비했다라고 밝혔고 가수 지코 씨는 기대가 아주 많이 된다, 계획 중인 노래도 있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는데요. 특히 지코는 남북 정상 만찬 석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힙합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평양 공연에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이 공연했을 당시 현란한 춤동작을 바라보던 평양 시민들의 표정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입니다. 1955년에 건설된 순안공항은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고려항공의 허브공항으로 2개의 활주로와 청사, 항로, 교통관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순안공항 제2청사는 지난 2012년 김정은의 지시로 착공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김 위원장이 직접 4차례 현지 지도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 역사 건설을 선군 조선의 상징, 우리나라의 얼굴, 평양의 관문답게 마감하며 여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를 잘하고 손색 없이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제 비행장이지만 순안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는 곳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인데요. 고려항공 외 외항사로는 에어차이나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클릭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지코, 힙합 가수 지코가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얼마나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남북 군사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것 같다. 안희근 기자 얘기를 했지만 NLL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도 우리는 뭐 NLL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 쪽에서는 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NLL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난 2007년에 이제 NLL 관련된 그 협의도 있었고 또 일부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공동 의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경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선거 과정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우리가 너무 NLL을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결국 NLL 사실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지금 해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서해 그 NLL을 북한이 인정을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도 결단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또 사기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안이 그러면 제3의 어떤 수역을 설정해서 NLL에서의 이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여러 가지를 좀 고안을 해서 북쪽에 제안을 했던 건데 결국 제가 알기로는 이건 타입은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러면 남북한 정상이 한번 협의하도록 한번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공이 넘어온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번에 아마 합의가 나올 거로 알겠는데 남북한 당국 간에 이제 군사 공동위원회가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가 합의될 겁니다. 그게 이제 남북한 공동위원회. 예, 군사 공동위원회죠. 군사 공동위원회. 그게 1991년에 합의된 남북한의 이제 불가침 그 기본 그 조약이라 그러죠. 기본 합의서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 남북한의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 설치를 하고 남북한 군당국 간에 아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할 거 뭐 이런 걸 구분해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하자 뭐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NLL 문제는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다양한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과연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합의가 안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만 저건 오늘 오전에 성남공항에 이제 특별 수행원들 가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가수 에이리의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차범근 감독님 모습도 보이고 그 지금 경제인들 모습 보고 계시죠? 경제인들이 같이 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뒤에 또 뭐 도정환 장관 모습도 보이네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제인들 모습도 보이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그 특별 수행원들 가는 성남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NLL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만 명쯤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이산 가족들 생존하신 분들 뭐 저희 어머니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굉장히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가족들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 생사를 알고 싶고 가보고 싶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발표하면서는 뭔가 이거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뭐 단순히 5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의 상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2007년 뭐 14선은 이미 다 있습니다. 금강산에는 상설 면회소감이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이산가족 상공 정례화 이건 기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산가족들 전체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이미 북측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외국인 관광을 열었고 2013년부터 거의 모든 나라들의 외국인 관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설 면에서도 좋고 정리화도 좋은데 진짜 이산가족 분들에 한해서는 북측을 직접 고향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으로 제한해도 된다고 봐요.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그걸? 북측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외국인 관광객도 안 보고 굉장히 폐쇄적이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웁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거 똑같은 맥락에서 이산가족들 상설 면회소에서 만나고 평양에서 만나고 고향 방문까지 같이 가는 거야. 하나의 이벤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상설 면회소에서 만나고 평양에서 만나고 원하면 고향도 가보게 하고 그건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과감하게 이산가족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희기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비핵화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상들이 1차, 2차 회담을 통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군사 부분에 있어서 NLL이라는 아까 지금 임 교수님 얘기했지만 정말 골치 아픈 난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남북 이산 과정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걸 북한 측에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산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 상당히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북쪽에서는 늘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어떤 지원과 연결을 시켰고 지금 최근에는 뭐 그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지만요. 근데 늘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고 뭐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부수적인 그 효과를 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남북 간에 충분한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아마 성사가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아마 이제 정상회담이 아마 시작이 됐을 시간인데 비핵화 부분,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NLL 부분이라는 좀 어떤 어려운 난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상 간의 어떤 결단으로서 조금씩 이견을 좁혀 나가면 내일쯤 뭔가 좀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북미 간의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진도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과연 어떤 결과,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냐 뭐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3시 반 막 시작했겠네요. 네네. 한 10분 됐겠네요. 정상회담 시작한 지 한 10분 됐고 5시쯤에 끝난 다음에 만찬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일까지 이제 이어진 다음에 돌아오기 전날인 20일에는 양국 정상이 친교 일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던 평양판 도보다리 회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판문점의 도보다리 회담의 평양판. 어디서 뭘 할까요? 제가 예상하는 그 후보 장소는 사실 대동강변. 대동강변? 예, 그 대동강변이 많이 달라졌고 그 대동강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이렇게 특히 변화된 그 평양의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 마천루처럼 들어선 그렇죠. 빌딩들 이런 예, 것들 그런 볼 수 있다 부분들이 이거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동맹왕릉이나 을밀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맹왕릉은 또 평양에서 또 좀 나가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네.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당히 한 1시간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또 자동차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유력한 장소는 역시 대동 강변인데 강변 중에서도 이제 어떤 구역을 이제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쑥섬이 좀 유력한 쑥섬 예. 거기 능라도하고 양각도 말고 또 섬이 또 있어요. 그 대동 강변 양각도 밑에 지금 을밀대도 사실은 언론에서는 예.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물철 교수님 말씀에 동의가 되면서 대동강변을 끼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란봉 공원에 있는 을밀대 부벽루입니다. 을밀대는 부벽루요? 을밀대 부벽루 다 왜 나훈아의 대동강변 이제 나오는 노래인데 아니 옛날에 왜 대동강변 부벽루에 산보하는 뭐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렇지 그게 않습니까? 모란봉 공원에 다 있는데 저 을밀대 올라가면은 평양 시내뿐 아니라 대동강 조망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높이가 90m, 100m밖에 안 됩니다. 산보 코스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고저넉한 오솔길 같은 산도 아니고 언덕인데 저 정도를 걷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클로즈업 된다라면 그리고 사실은 대동강변을 직접 고수부지 같은 걸 걷기에는 너무 확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일부 걷다가 모란봉 올라가서 을밀대 정도에서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평양에서도 자동차로 대통령이 움직이면 또 많은 인력이 또 동시에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묵고 있는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대동강변 산책 코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걷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 4월달에 그 중국 대련을 갔잖아요. 따르려고 하는데 대련에서도 이제 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해변에서 이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상상이시다 이거죠. 추정이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어떻게 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평양에 도착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는 뭐 반응에 있어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나오는 엇갈린 반응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루신의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로드맵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뭐 반응 보시니까 금방 느끼셨겠지만 뭐 여당에서는 뭐 활짝 웃으면서 뭐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뭐 일단 초청 행사에 가지도 안 가게 됐으니까 초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죠. 안 가게 됐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또 돌아와서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복잡한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뭐 5당이 대표단이 다 함께 따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아마 그 지금 보면 여야 간의 반응이 또 판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된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문 대통령이 어떤 방북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만약에 비핵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적인 야당에서도 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아마 야당에서는 좀 아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돌아와서 뭐 좀 잘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으니까요. 자, 특집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